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도시보다 시골이 더 좋아진 40대 여자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제가 시골이 좋아졌던 건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 덕분이에요. 시골에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한 추억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했던 공간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한 명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동서인데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전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처럼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사람이 참 수더분하고 듬직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1년 넘게 만나다가 이런 사람과 미래를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이 왜 그렇게 성격이 따뜻하고 자상한지 알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동생까지 전부 다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시댁에 가는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도 지으시고 소가 100마리나 있는 축사도 운영하셨는데 도시에서만 살던 저에겐 신기한 풍경이 많았어요. 게다가 시댁에 갈 때마다 매번 잘해주시니 아예 눌러앉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감을 깎고 계시는 거예요. 드시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껍질만 깎고 모아두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의아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님, 이 감들은 다 깎아서 뭐 하시게요? 제가 먹기 좋게 썰어서 쟁반에 내올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호호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곶감 만들 건데 썰어버리면 안 되지. 우리 며느리가 시골에 안 살아봐서 곶감 만드는 걸 처음 보나 보네. 네? 곶감이요?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 잘 봐. 여기 이 노끈 있지? 이걸로 감꼭질 둘러서 묶어주는 거야. 그리고 빨랫줄 같은 데 걸어놨다가 바람에 한 20일 동안 말리면 꽃감이 된단다. 우와, 정말 그렇게 하면 꽃감이 되는 거예요? 전 꽃감을 먹어보기만 했지 이렇게 만드는 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님, 그럼 저도 옆에서 같이 해보면 안 돼요? 20일 있다가 제가 말린 꽃감 맛있게 됐는지 한번 먹어볼래요.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감 껍질도 깎고 노끈에 묶어서 빨랫줄에 거는 것도 해봤어요.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색다른 체험이라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3주 정도 뒤에 시댁에 가봤더니 그 단단하고 주황빛 돌던 감들이 마술처럼 곶감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몇 개 떼서 먹어봤는데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나서 방방 뛰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냐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또 하루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축사에 가셨던 시아버지가 집으로 뛰어들어오시는 겁니다. 송아지 나온다, 송아지. 여보, 얼른 수건 좀 줘봐. 어미소가 송아지를 출산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를 따라 축사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어미소가 주저앉아선 힘겹게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미소가 놀랄까봐 조용한 목소리로 응원을 했어요. 잠시 후 어미소가 힘을 한 번 더 주자 송아지의 몸통이 스르륵 하고 밖으로 빠져나오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올라왔어요. 어머, 잘했다. 정말 잘했어. 어미소는 힘들었을 텐데도 곧장 일어나 송아지를 핥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치 모성애가 가득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감격스러웠죠. 시아버진 달려가서 수건으로 송아지 얼굴을 닦아주고 나오시더니 흐뭇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또 소가 한 마리 늘었구만. 송아지가 한 마리 태어날 때마다 내가 자식을 낳는 것 같은 뿌듯한 느낌이 들어. 정말 그러시겠어요, 아버님. 전 오늘 처음 봤는데도 너무 감동적인걸요? 감동적이지암. 그런데 낳는다고 다가 아니야. 원래 송아지가 태어나면 4일 안에 죽을 확률이 제일 높거든. 체온이 안 떨어지게 유지도 잘해줘야 되고 배탈이 안 나게 장염약도 먹여야 돼.
내가 오래오래 건강해야 우리 소들도 계속 보살펴 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더 나이 먹으면 계속 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네. 에이, 아버님 계속 건강하시면 되죠.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아버님 연세 정도면 청년이에요, 청년. 아이고, 청년은 무슨. 하긴 우리 마을에 나보다 훨씬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 정도면 청춘이 맞나? 시아버지가 너털 웃음을 지으시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갈 때마다 즐겁다 보니 점점 시댁에 내려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나중엔 거의 매주 내려가다시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시아버진 마을 이장이셨는데 몇 번 절 마을 어르신들한테 소개시켜 주신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르신들이 저보고 시부모님한테 참 잘한다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쁨 받는 결혼 생활이 2년쯤 되었을 때 문제가 하나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겁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전 한참을 고민하다 우울해하고 있는 남편한테 제안 하나를 했습니다.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우리 시댁에 내려가서 살면 어때? 뭐라고? 시골에 내려가서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자는 얘기야? 당신 평생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불가능할 건 또 뭐야. 우리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서 자고 왔잖아. 난 서울에서 지낼 때보다 주말에 내려가서 자면 그게 더 잠도 잘 오고 좋던데? 그리고 저번에 아버님이 그러시는데 슬슬 연세가 드셔서 어머님이랑 두 분이서 일하시기 조금 힘드시대. 우리가 내려가서 농사일이랑 축사일 좀 배우고 도와드리자. 어때? 남편은 며칠 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그 주 주말에 시댁에 내려가 시부모님께 이 얘기를 했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서울 생활 정리하고 여기 내려와서 살겠다고? 아이고, 그럼 우리야 너무 좋지. 내가 두 아들을 다 서울로 보내고 적적했는데 너희가 주말에 내려올 때마다 아주 사람 사는 것 같고 좋았거든. 며느라, 내려와서 너희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려무나. 알았지? 그 후 저희는 서울집을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평생 도시에 살다가 아예 시골에서 자리 잡아 살려니 처음엔 물론 조금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그건 다 저한테 친딸처럼 잘해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이었어요. 저는 시댁에서 지내면서 도시에 살 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심지어 직접 메줄 만들어 된장을 담그는 것도 배웠답니다. 여기 소금물에 계란을 하나 띄워보렴. 자, 계란이 물에 둥둥 떠서 동전 크기만큼 위로 나와 있지? 이 정도 됐으면 소금물 농도가 딱 적당한 거란다. 소금물에 메줄 담가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으깨면 된장이 되는 거야. 와, 너무 신기해요. 저 메주는 드라마에서만 봤지 직접 만드는 건 처음 봤거든요. 어쩐지 어머님이 만드신 된장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랑은 다르게 구수한 맛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정성이 가득 들어간 된장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 그럼 공장에서 만든 된장이 집 된장이랑 비교할 수가 있겠니? 된장찌개만 끓여도 그 맛이 완전히 다른데. 시댁에서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농사일을 하고 계실 때 새참을 준비해서 갖다 주는 건 제 몫이었어요. 하루는 제육볶음을 해서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야, 오늘은 제육볶음이야? 색깔이 빨간 게 아주 먹음직스럽구만. 자, 우리 며느리가 제육볶음 만드느라 고생했으니까 내 먼저 한 입 해야지. 시아버진 쌈을 싸서 제 입에 먼저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며느리만 너무 예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 평생 쌈 한 번 싸준 적 없으면서. 여보,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유, 부럽다, 부러워. 뭘 또 질투하고 그래. 당신 쌈은 이렇게 내가 싸주면 되지. 자, 해봐. 와, 너무 맛있다.
그럼 우리 엄마 쌈은 내가 싸줘야겠다. 엄마, 입 크게 벌려봐요. 자, 쌈 하나 들어갑니다. 그럼 나도 아들이 싸주는 쌈 한번 먹어볼까? 아이고, 아들이 싸주니까 더 맛있네. 시댁에서 보내는 일상은 늘 즐거움으로 가득했어요. 서울에 사는 시동생이 가끔 내려올 땐 더욱 화기애애해졌죠. 시동생도 성격이 참 좋았거든요. 형수님, 이제 완전 시골 사람 다 되셨네요. 마당에 있는 메뚜기를 보고 놀라지도 않고. 당연하죠. 시골에서 살려면 벌레들이랑도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는 도련님이야말로 어깨에 뭘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 애완동물이에요? 그러자 시동생은 어깨에 붙은 사마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심하게 툭 털어내고선 애완동물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 말하는데 정말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시댁에 내려와서 사는 동안 아들도 하나 낳고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제가 시골에 내려와 사는 동안 저희 친정에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예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재발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된 상태에서 재발견이 된 거라 완치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치료를 받긴 하셨지만 엄마의 상태는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결국 병원에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엄마의 옆을 지키면서 엄마 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서울까지 올라와 병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손을 꼭 잡고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엄마가 힘없는 목소리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까지 해주러 여기까지 올라오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선애 친딸처럼 보살펴주고 계신다고요. 선애가 사돈댁에 내려간 이후에 얼굴도 많이 좋아지고 목소리도 행복해 보여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사부인, 우리 선애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가끔씩 철없을 때도 있고 고집이 셀 때도 있지만 그래도 착한 아이예요. 엄마인 제가 오랫동안 우리 딸을 지켜줘야 하는데 사부인한테 이렇게 부탁하게 되어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긴요. 우리 며느리가 저한텐 친딸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제가 옆에서 잘 가르치고 보살펴야죠. 사부인,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사부인께서 더 못 주고 떠나시는 사랑은 제가 책임지고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저희 친정엄만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장례식 내내 우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다가와 꼭 안아주며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며느라, 내가 사부인하고 약속한 거 꼭 지키마. 그러니까 이젠 날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려무나. 어리광 부리고 싶을 땐 얼마든지 부리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땐 아무 때나 나한테 안겨서 울어도 돼. 돌아가신 사부인 역할까지 내가 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알았지? 어머님, 저 진짜 그래도 돼요? 진짜 어머님을 엄마로 생각하고 마구 투정 부려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얼마든지 그렇게 하렴. 넌 이제부터 내 딸이야. 저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렇게 결혼 7년 만에 엄마를 떠나보내고 시어머니가 저의 엄마가 되었어요. 저는 시댁에서 지내며 예전보다 더 시부모님과 돈독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 흘렀어요. 서울에 사는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평소에 시부모님께서 둘째 아들이 장가를 안 간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었죠. 동선 저보다 2살 어렸는데 조금 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호떡을 해주셔서 종이컵에 담아 마당에서 한 개씩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날아온 벌 한 마리가
동서가 들고 있던 호떡에 앉은 겁니다. 동선 깜짝 놀라서 그 호떡을 바닥에 확 내팽개치더니 발로 마구 밟더라고요. 더러워. 왜 내 호떡에 앉고 난리야, 이 거지 같은 게. 동서, 그렇다고 호떡을 던져서 그렇게 막 밟으면 어떡해. 어머님이 동서 먹으라고 맛있게 구워주신 거잖아. 어차피 저 벌 때문에 찝찝해서 못 먹잖아요. 기분 나빠서 밟았는데 그게 뭐 어때서요. 아휴, 이딴 시골에서 이런 달달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재수없어. 동서, 지금 누구 보고 재수없다고 하는 거야? 설마 어머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아니거든요. 벌한테 재수없다고 한 거예요. 형님 것도 있고 아주버님 것도 있는데 재수없게 제 호떡에만 앉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얼른 바닥에 뭉개놓은 거 치우고 어머님한테 사과드려. 얼른. 동선 그제야 쭈뼛거리며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벌 때문에 놀란 건 알겠는데 너무 유난스러운 것 같아 제가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애초에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보여주더군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한마디씩 하긴 했는데 귓구녕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결혼한 그 해에 저희 시댁에 불행한 일이 닥치고 말았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경운길 끌고 가다가 비탈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그 일로 시어머니 물론이고 시동생과 남편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저에게 이러더군요. 여보, 당신도 알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잖아. 소 팔아서 번 돈으로 복지시설에 매달 후원도 하시고 마을 이장으로 오랫동안 계시면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나서서 도와주셨잖아. 내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이셨는데 장모님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왜 하늘은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일찍 데려가는 걸까? 나 정말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워. 저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남편의 심정이 어떨지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그칠 때까지 위로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동선 슬프지도 않은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러 다니기도 바쁜데 동선 구석에서 예쁜 척을 하면서 셀카를 찍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동서에게 따졌어요. 동서, 여기 놀러 왔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동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왜요? 셀카 좀 찍으면 어때서요? 저 태어나서 상복 처음 입어보는데 꽤 잘 어울리지 않아요? 까만색 옷이라 그런지 얼굴도 더 뽀해 보이고 뭔가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진 한번 찍어본 거예요. SNS에 올리면 친구들이 다 예쁘다고 할걸요? 동서, 진짜 정신 나갔어? 어떻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복 입은 게 예뻐 보인다고 셀카 찍어? 그걸 보고 예쁘다고 하는 동서 친구들도 다 정신 나간 거야. 당장 그 휴대폰 내려놓고 손님들한테 인사나 해. 동서, 그거 진짜 개념을 밥 말아먹은 짓이야. 어찌저찌 동서의 손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게 하긴 했지만 동서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질 않더라고요. 장례식장 실내가 덥다면서 갑자기 양말을 벗어던지고 상복 치마를 허벅지까지 들추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동서의 치마를 얼른 내려버리고 벗어둔 양말을 동서의 치맛자락에 던져버렸어요. 동서, 장례식장에서 맨발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누가 상복을 그렇게 막 들춰. 여기가 동서 맨다리 자랑하는 곳이야? 그럼 더운데 어떡해요, 형님. 무슨 장례식장에 히터를 이렇게 세게 틀었나 몰라. 손님들은 덥지도 않나? 하긴 노인네들만 잔뜩 있으니 더위를 못 느끼지. 뭐라고? 노인네들이라니? 기껏 조문하러 오신 손님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렇게 더우면 화장실에 가서 세수라도 한번 하고 오던가. 동서하는 짓거리 보면 아버님이 놀라서 하늘나라에 편히 가시지도 못하겠어. 빨리 양말 다시 안 신어? 동선 그제야 주섬주섬 양말을 신더군요.
제가 일찍 발견하고 혼내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동서 때문에 우리 집안의 망신이 될 뻔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한동안 많이 울적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시어머니 옆에서 계속 위로해드렸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슬픔이 너무 컸는지 한참 동안이나 기운을 차리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매일 죽을 끓이고 직접 숟가락으로 먹여드리면서 극진히 보살펴드렸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동선 전화 한 통을 하질 않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시부모님과 오래 지내지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이 별로 없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괘씸하긴 하더군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떠나보낸 지도 3년이 흘렀어요. 아버님이 안 계시니 농사일이나 축사일이 조금 더 바빠졌지만 그래도 열심히 적응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몸이 힘들다 보니 바닥에 머리만 대면 코까지 골면서 자더라고요. 저 역시도 아들을 키우면서 최대한 일을 많이 도우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남편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나 잠깐 축사에 좀 갔다 오려고. 어제 소주를 좀 마셨더니 속이 좀 안 좋네. 해장도 할 겸 아침 메뉴는 시원한 콩나물국으로 부탁해도 될까? 콩나물국? 마침 냉장고에 콩나물이 있었는데 잘 됐네. 고춧가루 팍팍 넣어서 칼칼하게 끓여줄 테니까 아침 먹기 전에 얼른 갔다 와. 알았어. 후딱 갔다 올게. 저는 남편이 부탁한 대로 콩나물국을 맛있게 끓여놨어요. 그런데 아침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오질 않는 거예요.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도 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축사에 가보려는 찰나 갑자기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아이고, 하민 엄마, 큰일 났어. 얼른 축사로 가봐. 하민 아빠가 거기에 쓰러져 있어. 깜짝 놀란 전 시어머니와 함께 축사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정말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더군요. 어르신이 119에 신고해 주신 덕분에 구급차가 금방 왔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저희 남편은 손을 써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의사 말이 심근경색이라고 하더군요.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 당신 아직 살 날이 창창한 나이잖아. 우리 하민이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아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건 저희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부둥켜 안고 계속 울기만 하셨답니다. 아이고, 이 늙은 나도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젊은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냐 말이야. 내가 아주 남편이고 자식이고 잡아먹을 팔자야. 어떻게 착하디 착한 내 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 슬픔을 나누고 위로도 해주며 어떻게든 이 슬픔을 극복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저와 시어머니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눈물과 오열 속에 남편의 장례식을 끝내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과 넷이 살던 집에 시어머니와 저 둘만 남으니 너무 허전해서 집이 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전 어떻게든 남은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앉혀두고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이젠 내 아들도 세상을 떠났으니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다. 난 이곳이 고향이고 평생 이곳에서 살아왔다지만 넌 아직 나이도 젊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니? 손주도 키워야 하는데 널 이런 시골에 계속 붙잡아 둘 수가 없구나. 그러니 이젠 서울에 올라가서 자리 잡고 새 출발하거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어머님을 혼자 두고 서울로 올라가라고요? 저 그렇게 못해요.
아니, 꼭 그렇게 해다오. 네가 그렇게 해줘야 내 마음이 편해. 너 정도면 다시 서울에 올라가 직장 잡고 네 또래 애기 엄마들처럼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 괜히 나 때문에 시골에서 네 창창한 인생 낭비하지 말어. 난 괜찮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올라가서 너와 우리 손줄 위해서 살거라.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답니다. 그리고 결국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 살게 되었어요. 몇 달 만에 직장도 구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때때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곤 했어요. 며느라, 잘 지내고 있지?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거니? 감기 걸리면 귀찮다고 그냥 냅두지 말고 얼른 병원에 가거라. 저번에 통화했을 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던데 목이 칼칼하면 집에서 꿀물도 타먹고 해. 잠잘 때 이불로 배는 꼭 덮고 자는 거 잊지 말고. 시어머니가 보내시는 문자를 보면서 추억에 잠들 때도 참 많았어요. 가끔씩은 이런 문자도 많이 보내셨거든요. 며느라, 내가 오늘 꽃감을 만들었는데 네 생각이 참 많이 나더구나. 예전에 너랑 같이 감 깎아서 노끈으로 주렁주렁 매달던 그 시절이 참 즐거웠는데 며느라, 너같이 착한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네 덕분에 내 삶이 더욱 풍족했던 것 같아.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산 지 3년쯤 됐을 때부터 갑자기 시어머니랑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가끔 오던 문자도 뚝 끊겨버렸고 전화라도 통 받질 않으시는 겁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일부러 절 피하시는 줄 알았어요. 항상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출발하길 바라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생신 전날까지 연락이 되질 않으니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 생신 당일 9살짜리 아들과 함께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시댁 앞에 도착한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집 앞에 웬 못 보던 외제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가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를 발로 밟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이런 걸 좀 제발 널어놓지 말라고 했죠? 보기 안 좋다고 몇 번을 말해요. 당장 안 치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치울게. 말려야 고춧가루를 빻을 수 있어서 말려놓은 건데 그게 네 심기를 거슬렀다면 정말 미안하구나. 이런 거 빻아봤자 안 먹는다고요. 이런 시골집 마당에서 말린 거 먼지가 얼마나 많을지도 모르고 벌레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걸로 빻은 고춧가루를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내가 제발 짜증나는 짓 좀 하지 말라고 했죠? 아들 하나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하나 남은 둘째 아들까지 이혼남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내가 아주 우리 애들 데리고 확 나가버릴까요? 그건 안 된다.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 그러니까 똑바로 하시라고요. 안 그래도 사람 구실 못하는 저 인간이랑 같이 사는 거 지긋지긋한데 어머니까지 그렇게 제 속을 뒤집어 놓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또 있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시동생이 삐쩍 말라가지고선 휠체어에 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았죠. 저는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동서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저보다도 저희 아들이 먼저 소리를 치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아요? 그러자 시어머니 물론 동서까지 놀란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더군요. 뭐야, 형님이 여기 왜 왔어요? 저는 성큼성큼 걸어가 동서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아!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미쳤어요?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동서 아니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동서가 뭔데 왜 어머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막말을 하냐고? 형님이 무슨 상관인데요?
형님은 이제 이 집 며느리도 아니잖아요. 남의 집 일에 상관하지 말고 얼른 나가요. 내가 왜 이 집 며느리가 아니야? 나 이혼한 거 아니야.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긴 했어도 난 아직 어머니 며느리라고. 동서 예전부터 성격이 거지 같은 건 알았는데 이제 보니 완전히 쓰레기 중에도 상쓰레기였네. 사람이 돌이라는 게 있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종부리듯이 부리고 막말까지 하면서 하대를 해. 재수없게 참견하지 말고 꺼져요. 그리고 저 인간 보면 몰라요? 지금 여기서 제일 참고 있는 건 바로 나라고요. 교통사고 당해서 휠체어 신세나 지고 있는 거 어떻게든 데리고 살겠다고 이 시골 촌구석에 내려와 살고 있는데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알아서 설설 기어야죠. 안 그래요? 뭐? 설설 기어? 그렇게 서방님이랑 같이 살기 싫으면 이혼하면 되지. 왜 꾸역꾸역 내려와서 어머님을 괴롭히는 건데. 동서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리고 서방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동서가 이런 식으로 어머님한테 막대하면 서방님이라도 나서서 못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고개를 푹 떨구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하긴 하니까요. 고생하기 뭘 고생해요? 딱 보니까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여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구만. 어머님, 제 말이 맞죠? 동서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머니만 부려먹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고 사세요? 저한테 진작에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이런 걸 너한테 어떻게 말하니? 그런데 난 괜찮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괜찮다뇨. 이게 어떻게 괜찮아요? 어머님, 얼른 나오세요. 여기서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사시지 말고 저랑 같이 나가자고요. 그러자 동서가 저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야! 네가 뭔데 저 노인을 데려가고 난리야? 지금 설거지거리도 산더미고 빨래도 널어야 돼서 해야 할 일이 천지거든? 당장 그 노인네 안 데려와? 뭐 노인네? 야, 노인네가 아니라 내 시어머니야. 네가 마음대로 부려먹는 식모가 아니라 내 엄마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집안일 할 게 많으면 네가 하면 되잖아.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너 한 번만 더 우리 어머니 건드리면 내 손에 가만 안 둬.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벌레 한 줌 집어다가 네 입에다가 쳐넣어 줄 거야.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마련한 임시거처에서 시어머니에게 자세한 사정을 물어봤어요. 그러자 한참을 머뭇거리던 시어머니는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군요. 우리 둘째 아들이랑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됐어. 처음엔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저렇게 되는 바람에 직장도 그만두고 시골에서 요양한다길래 그러라고 했지.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지옥이 따로 없더구나. 네가 서울로 올라간 후에 나 혼자 축사 관리할 수 없어서 소 몇 마리만 빼고 다 팔아버린 거 알지? 그런데 네 동서가 나 몰래 남은 소까지 갖다 팔면서 그 돈을 펑펑 쓰더구나. 쌍둥이 애들 핑계대면서 이것저것 나한테 돈 요구해서 가져가고 그 돈으로 비싼 외제차까지 샀어. 완전히 나한테서 돈을 뜯어가려고 작정을 한 것 같더구나. 말도 안 돼. 어머님, 그럼 진작에 내쫓으셨어야죠. 왜 그걸 다 당하면서 사셨어요?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네 동서가 손주들을 가지고 협박을 하더구나. 아들도 사람 구실 못하게 됐는데 손주들까지 뺏기고 싶냐면서 까딱하면 손주들만 데리고 확 나가버릴 거라네. 게다가 내 아들도 그동안 얼마나 걔한테 들들 볶였는지 아주 애가 바보가 되어 있더구나. 마누라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고 기가 팍 죽어선 나보고 제발 자기 이혼 안 하게 도와달라고 애원하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자기 이혼 당하면 확 혀 깨물고 죽어버리겠다는데 내가 도저히 그것만큼은 안 되겠다 싶어서 여태까지 참은 거야. 남편도 잃고 큰아들도 잃었는데 작은 아들이랑 손주들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밝고 똑똑하던 서방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게다가 조카들이 인질로 삼고 협박까지 했다고요? 저 이거 절대 못 참아요. 어머님, 동서한테 당한 거 있으면 지금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제가 다 알아야 도와드리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참 많은 얘기를 하시더군요. 심지언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루 네 동서가 친정 식구들까지 집으로 초대해서 바베큐 파티를 열더구나. 그런데 네 동서가 날 무시하니까 사돈들까지 날 식모 취급하더구나. 김치 좀 더 가져오라고 시키질 않나. 안주가 부족하니 화전을 붙여오라고 하질 않나. 다 먹고 나서 치우지도 않고 드러누워 자는데 내가 그걸 혼자 다 치우면서 얼마나 서러웠는 줄 아니? 어머님,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저한테 진작에 얘기하셨어야죠. 어머님,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행복해야 될 날에 이게 도대체 뭐예요? 네? 저보고 딸이라면서요. 딸인데 어떻게 그 모든 걸 하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딸한테 걱정시키지 않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니? 안 그래도 혼자서 직장 다니면서 애까지 키우느라 힘들 텐데 괜히 나 때문에 신경 쓰이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저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요.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은데 제가 고기 사드릴 테니까 얼른 가자고요. 저는 식당에 가기 위해 시어머니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이랑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어르신은 저를 보더니 안타까워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언제 오나 했는데 왜 이제 왔어? 내가 그 집 구석에서 일어난 일을 도저히 두 눈 뜨고 보기 힘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할머니,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알다마다 그 고약한 것이 늙은 시애미한테 물건을 집어던지고 발길질을 하는 걸 내가 몇 번을 봤는지 몰라. 게다가 이 양반이 다니는 교회 집사니까지 와서 이 집 며느리가 행패 부리는 거 영상도 다 찍어갔다고.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그만하라고 해도 통 듣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이 양반이 아무 일 아니라면서 경찰을 돌려보내지 뭐야. 그만 좀 당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봤자 이 양반이 도통 듣질 않어. 그러니까 자네가 한번 설득 좀 해보게. 언제까지 그렇게 며느리한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동서 협박이 무서워서 그동안 경찰이 와도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 너무 답답해서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께 부탁해 동네 분들이 찍어놓은 사진과 영상들을 모두 받아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결국 동서는 경찰에 잡혀가고 말았어요. 끝까지 자긴 그런 적 없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정말 가서 사지를 찢어놓고 싶더라고요. 동선 이미 경찰에 잡혀갔으니 법의 심판을 기다리면 될 일이지만 남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이 동서랑 이혼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시동생에게 찾아가 이혼을 하라고 설득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동서한테 하도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했는지 거절을 하더라고요. 형수, 생각해 주는 건 고마운데 저 이혼까지 못하겠어요. 이번에 경찰에 잡혀갔으니 반성하고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저희 가족 일이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서방님은 철통같이 방어하더군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찾아갔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저는 시동생의 마음에 한 번 더 호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서방님, 쌍둥이 딸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생각해봐요. 서방님이 동서를 용서하고 계속 같이 산다고 해봐요. 저런 인간 밑에서 자란 애들이 커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방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딸들이 동서처럼 인간 쓰레기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시동생은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형수님, 저도 알아요.
저도 그 사람이 한참 잘못됐다는 거 잘 안다고요. 그런데 솔직히 무서워서 그랬어요. 형수님이 보시기엔 덩치도 큰 제가 왜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전 너무 무서웠다고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애들 데리고 아무 데도 모르는 곳으로 가버릴까봐,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더 심한 해코지라도 할까봐 너무 무서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지 못하게 해야죠. 서방님, 우리 예전에 행복했었잖아요. 동서가 없을 땐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즐거웠잖아요. 서방님, 이 영상 좀 봐요. 이거 예전에 명절 때 찍었던 영상이에요. 이 영상 속 서방님이 얼마나 밝게 웃고 있는지 안 보여요? 저는 시동생이 동서랑 결혼하기 전 명절 때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찍었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 속에선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현아, 너 언제 장가 갈래? 네 형처럼 차만색시 데려와서 얼른 너도 가정을 꾸려야지. 이 사람처럼 차만색시가 어디 흔한가? 종현아, 여잔 얼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네 형수같이 착하고 성격 좋은 여자가 딱이야. 에이, 그럼 형이 좀 소개시켜 주던가. 난 뭐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영상 속에서 웃고 있는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 자신의 모습이 나오자 시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서방님, 이거 봐요. 얼마나 즐거워 보여요. 아버님도 껄껄 웃으시고 우리 남편도 기분 좋게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우리 남편도 세상을 떠나서 이제 남은 건 서방님 한 분뿐이에요. 집안에 하나 남은 남잔데 서방님이 어머님을 지켜주셔야죠. 동서한테 휘둘리면서 어머님 가슴에 대못이나 박을 거예요? 형수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 못된 인간한테 세뇌당해서 엄마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형수님, 저 이혼할 거예요. 그런 여자랑 더 이상은 같이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꼭 제가 책임지고 키울 거예요. 그제서야 시동생은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하고선 엉엉 울더라고요. 비록 3년 동안 당하면서 산 세월이 아쉽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정말 다행이었죠. 얼마 후 경찰 조사 결과 동서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하고 조카들도 서방님이 키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은 저희 시어머니, 정신과에 다니면서 한동안 약까지 드시게 되었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잊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더군요. 그리고 시동생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나중엔 다시 걸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잠깐씩은 서서 몇 걸음 걸을 수 있는 정도까지 왔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꼭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이대로 두고 갈 수가 없어 시동생이 어느 정도 재활이 될 때까지 시댁에 머무르기로 했답니다. 저희 아들도 조카들이 있으니 동생이 생겼다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8개월이 흐르고 전 동서가 출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출소를 하자마자 시댁에 찾아온 겁니다. 마당에 들어와선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감방에 가서 벌도 받고 나왔잖아. 나 진짜 반성했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우리 애들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다시는 어머님 안 괴롭히고 애들도 잘 키운다고 약속할 테니까 제발 나 좀 받아주라. 어? 하지만 서방님은 예전에 그 서방님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전 동서에게 당하지 않았죠. 약속? 너 같은 쓰레기가 내뱉는 말을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그동안 나랑 우리 엄마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봐.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렇게 찾아와서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지. 넌 그냥 우리 애들을 낳아준 생물학적 엄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우리 애들을 너 같은 인성 쓰레기 밑에서 키우겠어? 꿈도 꾸지 마. 내가 혀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짓은 절대 안 해. 여보, 제발 나 좀 믿어줘.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어머님이라도 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은 마음씨가 너그러우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말 안 듣는 애가 된통 혼나고 정신 차렸다고 생각하시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예전과는 다르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전 동서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옆에서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썩 꺼져. 넌 감방에 평생을 살다 나와도 반성 못할 인간이야. 내가 당하고 산 세월이 3년인데 고작 8개월 살다 나와서 용서를 바래?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네가 우리 아들 세뇌시켜서 바보로 만들어 놓고 나한테 협박까지 하면서 그 못된 짓들 한 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장 널 태워 죽여도 분이 안 풀릴 지경이야. 그런데 감히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이 집에 들어와? 그럼 이렇게 고개 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전 동서는 계속해서 두 손까지 빌며 애원을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아 마당에 있던 호스를 집어들고 물을 확 틀어서 전 동서한테 쏴버렸습니다. 아! 형님,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뭐? 이러지 마? 네가 여태까지 한 짓이 있는데 겨우 물 한 번 맞은 거 가지고 이러지 말라고? 아, 깨끗한 물이라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본데 내가 아주 뒷간에 가서 똥물을 퍼다가 부어줄까? 그럼 정신 차리겠어? 야, 너 다신 이 집에 찾아오지 마.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내 엄마나 마찬가지인 내 시어머니고 내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인 서방님이라고. 그러니까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꺼져. 안 꺼져? 알았어요. 나가면 되잖아요. 나가면. 전 동서는 그렇게 말하고선 대문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몇 번 더 찾아왔었는데 아주 혼쭐을 내주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전 동서가 시댁에 찾아오지 않게 되자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더군요. 3년간의 상처를 다 치유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예전의 화목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시동생도 예전처럼 제대로 걷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겠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인상 깊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마음은 양심이고 반대의 마음은 욕심이다. 욕심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괴롭히고 많은 것을 빼앗은 동서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마 저희 전 동서 같은 인간들이 여기저기에 저도 모르게 많이 있겠죠. 여러분, 혹시라도 저희 시동생이나 시어머니처럼 못된 인간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용기 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간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니까요. 여러분, 전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